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비상 전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고요. 필수품 외에는 지갑을 닫는 소비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12월 하면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이어져서 전통적인 쇼핑 대목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치 불안 여파로 백화점이나 이커머스 등에서 대규모 매출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내년 한국 경제 전망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수 경기 상황 진단해보고 내년 전망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 속에서 통계나 수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통계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막연한 짐작이나 추측이 아닌 통계와 숫자를 통해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경기진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기진단인 거죠?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매달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그린북을 통해서 이제 현재 경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여주죠. 이달 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거는 역시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처음 하는 경기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올 하반기 들어서 정부의 경기 판단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인심이 점차 약화돼 왔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말이죠. 네네. 경기 회복 흐름 조짐이 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문구가 계속해서 그래도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달 그린북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달 그린북을 보면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네. 이런 종합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이었다면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등장한 겁니다. 경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짙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특수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계엄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서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사태 이외에 뭐 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해외 투자 기관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보고서에서는 또 이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면서요. 네,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 요즘에 열일을 합니다. 어제 서울청사에서 3대 신용평가사들과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들과 릴레이 화상 면담을 진행을 한 결과이고요. 네. 신용평가사들 뭐 한마디로 국가 신용등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이들 신평사들은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잘 작동됐다는 점, 또 사태 직후에 이뤄진 뭐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같은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고요. 최 부총리는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나 경영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점을 신평사들한테 강조를 한 거고요. 네. 신평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건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외국 기업들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해 있는 네. 외국 기업들과의 간담회였고요. 이들에게는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저력, 회복 탄력성을 믿고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또 어제는요, 이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안전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뭐 경제팀이 이처럼 뭐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 기관들, 기업들, 주요 국가들의 경제 관료들을 잇따라 만나서 이런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라는 게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게 한순간일 수 있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국가 신용 등급의 조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혹은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만으로도 경제나 금융시장이 받게 될 충격은 상당합니다. 네. 국채 금리 오르죠. 기업들 자금 조달할 때 더 높은 금리 지불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통화 가치도 하락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요. 주식시장 충격 클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자본 유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투자 고용도 위축되면 실물 경제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경제팀이 여기저기 만나서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안심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좋아서 내년도 금리 방향이 좀 네.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니까 금리를 이제 내려서 경기를 좀 진작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반대로 이제 경기가 식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리려고 했던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논쟁을 촉발한 게 일단 이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틀 전에 나온 거죠. 이제 11월 CPI를 보니까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거다. 이게 전망치는 딱 부합하기는 했는데 이게 추세를 보면 물가가 떨어지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 10월부터 다시 천천히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간밤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네.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예상치는 0.2%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웃돈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달궈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변수를 더한다면 다음 달 들어서게 될 트럼프 행정부 주요 공약들이 보면 대규모 관세 부과,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이제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이니까 일단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일단 금리를 내릴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이견은 없는데 이제 네. 내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멈춰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니까요. 거기서도 연준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게 이제 의사록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달 회의에서 주목할 거는 사실 금리를 내리고 동결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내년도 점도표가 네. 이제 수정된 게 나오거든요. 이 점도표의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점도표는 내년도에 금리의 중간값을 3.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내년에 네 차례 이제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다. 이걸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횟수가 줄어들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 나오는 걸로 보면 한 절반 정도, 2차례 정도 인하하는데 그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고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거는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 건데 네. 미국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비상 계엄, 탄핵 등 이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우리 한국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거 위기 때보다 역대 최장 기간 지금 내수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난 6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1.7%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간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던데요.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저성장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가 더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최근에 소비 침체는 이제 청취자분들 다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고 실제로 이제 지표도 올해 3월 이후에 8개월 연속 그 소매 판매라는 소비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 올해 7월 달에 전년동월 대비 13.5%에서 네. 8월, 9월, 10월 계속 내려가다가 11월에 1.4%까지 내려왔는데 네. 만약에 반도체를 빼고 우리가 수출 증가율을 11월 거 아까 1.4%를 다시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주식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호황이 끝나고 내려간다는 의미고 네. 그렇다면은 수출 경기도 이런 추세라면은 꺾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의 어떤 비행기의 양쪽의 성장 엔진 두 개가 모두 네. 꺼질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이번엔 좀 짧게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뭐 2년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요번에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네. 끝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요? 일단은 갑자기 세계 경제 전반이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는 좋은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한 2.7에서 2.8% 나오는데 네. 내년은 2% 정도로 대부분 보고 있고 미국이요? 예. 네. 중국도 올해 4.8 정도 IMF 전망치인데 내년에 4.5거든요. 네. 두 나라 GDP가 세계 전 세계 전체 GDP 한 사자는- 40%가 넘습니다. 네. 두 나라가 꺾인다는 거는 네. 내년도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고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고. 네. 즉 가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인데 네. 그거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호황이 와서 좀 더 가려나 기대했고 올해 인공지능 하면서 AI 막 그러면서 HBM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쪽은 조금 견조하게 갈까요? 예, HBM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HBM이라는 그 용어 AI 반도체와 관련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돼서 이제 우리가 큰 것 같은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0%나 될까요? 아, 정확한 네. 통계는 안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주력은 디램이거든요. 디램이죠. 예. 근데 네. 디램 가격은 겁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 네. 어지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조금 좀 약간 좀 불안해지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무엇보다 당장 이제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뭔가 심리가 다들 위축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 이제 투자도 그렇고 결정을 잘 못할 것 같고 내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아까 소매 판매 지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기 그 실물 경제를 보는 지표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더 나빠질까요? 제가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네. 탄핵 내일 이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면을 맞이하시는 예, 탄핵 정국을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최근에 사안과 가장 비슷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게 2017년 3월에 결정이 됐는데 네. 그때 상황을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사태를 겪으면서 바깥으로 나갔던 보고서 네. 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보고서를 다 뒤져보니까 보셨어요. 네. 네. 그때 유독 영향을 받았던 게 네. 오히려 투자는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기업들의 투자라는 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정치 상황과는 약간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소비는 네. 우리 이제 국민계정에 뭐 소비 투자 수출할 때 민간 네. 소비 증가율을 보는데 네. 네. 이제 2016년 12월이면 4분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16년 직전에 3분기에 민간 소비가 3.4%, 네. 4분기에 1.6%. 네. 예. 2017년 1분기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그 기간에도 1.9%. 그러고 나서 3%로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정치 상황이 불안할 때 소비는 분명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수출은 정치 상황보다는 우리가 네. 이제 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 시장 상황하고 관계 있으니까 사실 정치 상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네.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 GDP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민간 소비가 가라앉는다는 거는 경제 성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민간 소비가 가라앉는 건 어느 대목에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이 떨어진 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뭐 100포인트보다 위에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이 지표도 같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왜 실제 소비 침체로 이어졌는지 그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심리가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고 네. 소득이 있지만 이게 3개월로 6개월, 1년 후에 자기가 실직할 수도 있고 사회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임금도 깎일 수 있고 그러면 네. 자기 소득이 줄는 거잖아요. 미래에. 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뭐겠어요?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실제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게 2016년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 만약에 경제가 소비가 좋았다면은 네. 좋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심리는 더 나빠질 것 같고 이게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네. 12월 소비자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요? 네. 11월 거는 이제 그 요번 사태 이전에 조사된 거고 네. 그거는 이제 12월 중순 무렵에 이제 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네. 앞으로 소비 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가늠해볼 수 같아요. 있겠다 예.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 그 당시 2016년에는 대외 신용도라든가 우리 그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월 사이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없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2016년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좀 불안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2016년 11월에 OECD가 네.
내년, 그러니까 그때는 2017년 경제 성장률이겠죠. 전망치 한국 것만 0.4%포인트를 내렸어요. 내리면서 근거를 네. 세 가지를 들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뭐 세계 시장의 수요 부족, 뭐 두 번째 건 기억도 안 나고 세 번째가 정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내리는 데는 영향을 미쳤던 걸로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골목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연말 특수 기대하기 어렵다. 굉장히 속상히들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지간한 회식들도 좀 안 가려고 하고 이 상황에 무슨 먹는 거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2016년 그때하고 정말 비슷한 게 시기적으로 12월이었고 그러니까요. 참 공교롭게도 연말과 연초 소비가 안 좋았다고 제가 소비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에서 무슨 송년회 그런 것도 다 지금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음식 쪽인데 네. 이제 뭐가 좋아야 뭐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 침체는 좀 심각한 수준일 것 같은데 네. 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뭐 3%에서 갑자기 두 분기 연속 1%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2016년에. 네. 17년에 그때 이어서. 얼마나 소비가 감소했는지를 한번 뭐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16년 4분기 그때 3조 8천억. 왜냐 근거는 뭐냐면 기존의 3%대가 유지가 됐었다면 네. 계속 3%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떨어졌으니 1.6% 1.9% 떨어졌으니 떨어진 것만큼 하면 4분기에 3조 8천억 원. 네. 2017년 1분기에 3조. 연간 GDP에 네. 각각 2016년, 2017년 0.2%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 이제 금액이 더 커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한 분기당 한 3조 원씩 없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심각한 겁니다. 네. 그 이런 정치적인 위기하고 코로나 때 그때는 어땠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는 심했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못 돌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성장률이 뭐 엄청 떨어졌고 민간 소비 당연히 마이너스 나왔고요. 네. 그게 2020년이 상당히 좀 심했었고 네. 21년부터는 조금씩 이게 회복은 됐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경제 금융 그 정책 당국자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고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정책을 이렇게 탁 이끌어가면서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내에 상당한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네. 또 정부 부처들 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조율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사실은 조율이라는 영역은 각 부 장관들 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그쪽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정부 조직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회부총리도 있지만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기재부 장관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정책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시스템은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AI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율은 해나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됐을 때보다는 경제 정책의 박자가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0곳 이상의 해외 기관에 말씀하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명의의 긴급 서한이 보내지기도 했다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것도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될 때 그런 서한을 보낸 지 이제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수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지금은 뭐 몇 개월 동안은 최소한 불을 보듯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내일 해결될 건 네.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회복을 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지금 현 정국에서요. 네. 일단은 경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띄우죠? 첫 번째가 이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내리면 됩니다. 오늘 좀 발언이 이전과 다르게.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무지막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상황이 네. 이거는 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올해가 끝났어요. 아마 네. 내년 1월 10 며칠 날 이제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예를 들어 뭐 아까 크리스마스 날 CSI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너무 급락한다 그러면은 비상 금통위를 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예. 적이 코로나 과거에 코로나 때.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22가 오늘 또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미래 중앙은행에서. 예, 올해만 한 4번인가 해서 지금 1%포인트는 내렸어요. 예. 많이 우리는 내렸네요. 한 번에요? 예. 아, 올해 전체. 올해 전체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번에서 0.5잖아요. 0.5, 네. 예. 그러니까 22는 비상시국도 아닌데 네. 경제가 나쁘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다 하면은 1 내리는 거죠. 그리고 0.5, 0.2 이거 요번에 12월에 이번에 다음 내리면 주에 1 내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급할 때는 우리도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네. 올해 재정 정책을 뭐 새롭게 할 건 없죠. 이미 예산은 짜여져 있고 올해 거는. 근데 다만 이제 재정이라는 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불용액이면 못 쓴다는 쓰는 거죠. 거. 네. 예. 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쓸 수 있는 걸 다 쓰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삭감 예산이 내년께 통과는 됐지만 네. 내년 1, 2월에 집중적으로 땡기는 건 그거는 기재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확 땡겼다가 그럼 이제 나중에 모자르잖아요. 네. 그럼 그때가 생각하고 네. 예, 근데 추경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면 경기를 방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무지막지하게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이제 6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 포인트 낮춰서 네. 1.7%로 수정해서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6일자라 나왔으니까 비상계엄 선이 나온 지 그게 12월 3일이었으니까 반영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반영은 공식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네. 예, 안 근데 됐는데 반영이 됐더라면은 더 나빴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예,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저희 거는 좀 참고로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게 제일 낮았는데 그 이후로 그 투자 기관들 주요 외국 기관들이 쫙 내렸거든요. 네. 예를 그래도 들어 1.7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1.8이고요. 오늘 네. 확인해 보니까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가 1.7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CT 쪽이 네. 1.5%까지 내렸어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야, 그거 요 세 개 기관은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들도 뭐 몇십 개 정도 더 많거든요. 아마 쭉 내릴 겁니다. 1%대 좀 더 심하게 보는데 1% 초반까지도.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앞서 빨리 땡겨서 돈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불용액 쓰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1년, 2년 갔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는 별로 많지 않고 보통 3개월, 6개월 네.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버티면은 좀 뭐랄까 소비라든가 이런 내수가 침체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만 움직여 준다면.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전처럼 고성장을 가기는 어렵고 이미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은 기존의 어떤 성장 경로를 이탈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까지 커지면 정말 앞으로 헤쳐나가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국의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다른 그죠? 얘기인가요? 그 정치 불확실성 상관없고. 그건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우리가 성장률이 뭐 저성장 국면을 중장기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산업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네. 지금 어려운 국면, 이게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고 이런 내수가 어려운 국면을 좀 막아보자,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뭐 재정 정책 같은 것도 작은 정부 건전 재정 목표라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은 예.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기업 활동이 좋아야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지금 통상 그 환경이 많이 변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수출 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책 수장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예. 네. 가장 좋은 이제 통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네. 맨 꼭대기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는. 그럼 거기서 많은 문제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나야 될지. 지금은 없죠. 예, 네. 없어서 다만 이제 우리 통상 외교 경제 라인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협상하고 타결할 수 있는 거 좀 해놓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큰 우려되는 포인트가 이제 관세 인상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내년 당장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 임명해야 되고 의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네.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좀 늦은 시간. 네. 그래서 네. 다행히 내년 수출에는 그 트럼프노믹스는 없는데 다만 네. 앞에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거. 예. 이게 아마 이제 수출 경기를 내려가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라.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선순환이 이어져야 경제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소비가 가능해지고 다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투자는 사실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요. 네. 해외 시장은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내수 시장이라도 좀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필 이제 이런 좀 불확실성이 들어가서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근데 기업들의 투자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멀리 보고 하거든요. 네. 예,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뭐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멀리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 이제 좀 멀리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네, 예.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제 부처들이 그걸 다 살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미래의 어떤 한국의 성장 잠재력 네. 핵심은 투자잖아요. 네.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 뭔지를 조금 시간을 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그때도 영향이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가 그때는 하필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로 그랬을 들어갔어요. 때죠. 네. 예, 그래서 뭐 투자도 괜찮았고요. 외국인 네. 투자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어떤 한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는 뭐 꼰대가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말씀을? 경험을 해봐서 네. 예, 사실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좀 더 당장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지만 조금은 좀 멀리 보고 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뭐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멀리 보는 그런 모습 거기서 뭔가 희망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통계와 숫자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원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숫자가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네. 저자 누구죠? 이 책의 원제는요. 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오, 제목이 붙어 있는 네. 책인데요. 환경과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바칠라프 스밀,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명예교수라고 그러고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은 크게 총 7가지 테마를 가지고 71개의 주제를 다뤄요. 아, 그러니까 7개의 테마가 뭐냐면 사람, 네. 국가, 그다음에 연료와 전기, 뭐 운송과 교통, 식량, 뭐 또 이 사람이 그 환경과학자니까 환경. 71개의 글을 모아놓고 나서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온 이 문장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숫자든 복잡한 통계 자료의 일부이든 네. 수많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과학적 문해력과 아이고. 수리 감각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과학적 문해력과 수리 감각을 키우기에 좋은 책이고요. 네. 뭐 다른 주제도 인간의 삶, 뭐 역사, 그다음에 전기, 환경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현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말 더 좋은 거는 다 읽고 나면은요. 네.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좀 풀어가 주시겠어요? 이 책을 보셨으면서. 이 책의 맨 앞에 읽어보셨는데. 나온 7개 테마 중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인구 문제를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명과 1.5명. 먼저 2.1명은 인구 대체 출산율, 뭐 줄여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마지막 숫자가 2.1명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유지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 죽는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2.1명은 태어나야지 2.2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0.86명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네. 세계 최저 출산율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1.5명이에요. 1.5명인데 1.5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다시 그 위로 올라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제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이하가 떨어지면 되면 다시 올라간 나라는 없었다. 그 이하로. 네. 마찬가지로 2.1명에서 떨어진 국가가 다시 2.1명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0.86명이니까 네. 1.5면은 이게 최저 출산율의 기준이거든요. 그 아래에서도 최바닥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자가 그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국가들이 그 사회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짜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인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어떻게요? 이민 정책입니다. 아, 근데 네. 이민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또 기존 사람들의 반발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라든가 인구 감소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실 세상은 이미 감소가 시작됐고 네.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민 5명당 1명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 그런 한 주제입니다. 제목이 있다는 거고 예. 또 어떤 게 두 번째가 이제 있습니까? 행복. 과연 행복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행복할까? 아, 행복이 좀 예.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상적이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 책은 네. 이제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책이니까 네. 예, 이 책에서 인용한 자료가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네. 2012년도부터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예요. 네.
뭐 최상위권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 북유럽 국가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이 핀란드, 2등이 덴마크, 3등이 노르웨이, 4등이 아이슬란드, 대한민국은 54위입니다. 54위인데 그렇군요. 그럼 이 행복도의 통계를 볼 때부터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근거, 그게 궁금하다고요. 네, 근거죠. 네. 그 행복 점수를 매기는데 첫 번째가 1인당 GDP. 네. 그러니까 다 경제 문제를 보고 두 번째 사회적 지지. 이건 뭐냐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느냐. 아, 그럼 안도가 되고. 그쵸. 예. 그렇죠. 불행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힘든 일 있을 때도 위안이 될 것 예. 같고. 당연히 이제 건강한 기대 수명.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선택의 자유. 음.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행복도가 높지 않겠죠. 그렇겠죠. 네 번째가 관용. 관용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은 지난달에 자선 단체나 뭐 어떤 기관에 기부를 한 적이 있느냐. 아, 관용을 그런 네,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쓰는군요. 됩니다. 네. 그다음 부패에 대한 인식. 아하.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 6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다 믿어서는 안 된대. 그걸 기준으로 한 행복 보고서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문 타당하지만 예. 그 통계를 볼 때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저자가. 왜냐하면은 폭행률이나 살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멕시코가 네. 프랑스보다 행복 순위가 높다. 아. 그러니까 멕시코가 23등이고 네. 프랑스가 24위예요.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이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네. 근데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일본보다 더 행복도가 높고 에콰도르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콰도르보다 우리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상위 10개국의 그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곤 네.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표로만.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뭐냐면 스페인어로 쓰고 캐톨릭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개국 10개국 제외한 나라. 제외한 나라들의 북유럽 빼고 행복한 나라들이 행복도를 측정할 때 그 네. 아랫단에 있는 국가들 상위 10위권 빼고 여기는 그냥 우리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니까 빼고 중간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들이 에콰도르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높은 게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들이 멕시코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네.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어로 쓰는 스페인 식민지 국가 캐톨릭 국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인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엔에 나와 있는 행복도 측정에는 6가지의 예. 그 종교가 들어가 있지 않다. 예, 종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사실 행복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가요? 반드시. 예,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행복학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네. 그것은 뭐 당연한 매번 반복되는 통계 결과 중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건 통계라는 것 자체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혁신 요즘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 단위에서 전부 다 혁신이 곧 생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꼭지 제목 중에 하나가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 그러니까 혁신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냐면 이 책이 지금 몇 년 된 책이니까 2021년에 나왔네요. 네. 2019년도에 예. 혁신이라는 단어가 구글 검색에서 32억 1천만 회 검색이 돼서 압도적인 1위였답니다. 네. 테러는 4억 8,100만,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는 3억 3,500만 회 정도인데 그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업들도 지금 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네. 보통 최고 경영자분들이. 그렇지만 저자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혁신을 볼 때 두 가지 통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어떤 거요?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혁신은 성공한 혁신만 보여지는 것이지 실패한 혁신들은 보여지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실패한 혁신의 통계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고속 증식로라는 건데 네네. 이게 뭐 핵발전 같은 거 하려면 핵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증식을 시키는 거니까 빠르게. 네. 그러니까 핵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울수록 더 많은 연료가 나오는 거죠. 계속 네, 증식하는 네. 건데
1974년도에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GE라는 회사에서 2000년쯤에는 미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90%를 고속 증식능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대요. 네. 6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이 책에 나왔던 2020년이겠죠. 1000조 정도를 투자했지만 네. 아직도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군요. 또 이 사람도 예를 들게 그겁니다. 자기 부상 열차 막 하잖아요. 네. 금방 개발될 것 같지만 그런 혁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류의 기술로 언급한 게 수소 자동차와 자기 부상 열차예요. 지금 금방 될 것 같잖아요. 막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혁신을 바라볼 때 인간의 어떤 습성이나 관행 바뀌지 않는 이런 관습도 중요한데 네. 항공기 탑승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1970년대 비행기 탈 때보다 지금 비행기 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요. 왜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더 빨라, 비행기는 훨씬 커지고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더 느려져 있대요. 커지면 예. 좌석수가 많으니까 예.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나 보죠? 뭐 그것이 아니라 간단한 이유랍니다. 저자가 네, 보기에는 입구가 한 개이기 때문에. 아 근데 궁금한 게 왜 하나로 해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몰라요. 버스처럼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거래요, 이게 기술적으로. 아 근데 문제가. 그게 예를 들어서 비행할 때 문이 예. 두 개면 앞뒤로 있으면 더 나쁘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만 하는 거 뭐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어느 순서대로 태워도 상관이 없다. 굳이 예약을 안 받고 그래도 그런 속도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관습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이런데 어렵다라는 거죠. 혁신이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란 것은 불합리한 편애성이 있는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진짜 파괴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는 막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늘 하던 습성 관성대로 움직인다 뭐 예.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혁신의 이런 이중성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자가 그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또 어떤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예, 이제 제일 이제 요즘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던 건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탄소 사회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석유와 석탄에 기반해서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자연 에너지를 쓰는 거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걸 쓰는 거로 전환해야 된다. 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런 범위 내에서 있는 건데 근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1992년에 풍력과 태양광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0.2% 정도 공급을 했답니다. 네. 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2017년에 25년 동안 증가한 거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태양광과 풍력, 자연 에너지가 제공하는 것은 4.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 는 게 비율상 얼마 되지 않는다라요. 근데 사실은 25년 동안 오히려 탈탄소와 탄소를 네. 벗어난 자연 에너지를 환영한 것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하기에. 네.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니라 수력 발전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그래요. 공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탈탄소화 예. 전략이 한계가 있다. 그 이런 시간이 얘기를 하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칠 때는 그냥 어떤 당연한 명분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독일 같은 나라 같은 게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자 편이 재밌습니다. 스마트폰 100억대 파는 거와 100억 돈의 그 탄소계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 100억대 파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100억 톤의 탄소계 화석연료 대체하는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네.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죠. 네, 통계를 그래요. 보면 네. 그 통계를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인구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에너지 기술 뭐 혁신 이런 것들을 좀 숫자의 의미와 맥락을 예. 파악하면서 현실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